에이펙 정상들 회의 더 관심도 가는 것 같고 그런 이유가 왜 그럴까요? 국제사회에서 올해 에이펙을 주목하는 이유는 위치가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것, 무역 질서가 지금 미국 때문에 위기에 있고 그 와중에 미국과 중국의 소위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아시안 지역에 있는 우호고 우리와 일본을 필두로 해서 관세로 때리는 상황에서 에이펙 국가들이 모여서 기존에 유지하고자 했던 자유무역이란 것을 키워드로 담아 내놓을 것인가. 즉 트럼프가 구현하고자 하는 미국 중심적 질서와 우리 국제사회가 지키려고 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는 기존의 소위 자유무역 질서, 그다음에 지역협력이란 것을 얼마만큼 유지할 수 있느냐 해서 이제 에이펙이라는 그 본질이 얼마만큼 내용적으로 흥행할 수 있냐가 중요하죠. 네, 경제의 신을 모시고 그분의 깊은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외교의 신을 모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 차관이시기도 했던 최종건 영세대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뭐 외교가 쉬웠던 때는 없는데 요즘은 우리를 둘러싼 미일 북중러가 하나도 우리 편이 없는 것 같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 숙제가 다른 정권보다 좀 무겁거나 많은 편인 건 맞습니까? 글쎄요, 참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처음에 뭐 좀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외교가 겉으로 보기에는 우아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뭐 여러 골병이 들기도 하고 피멍이 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아한 외교는 끝났고 이제 비정한 이익의 시대만 더 그러게요. 확연히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 강대국 4강대국 보면 너무 강성의 마초형 리더들이 등장했죠. 그러네. 중국, 미국 원래 그랬고 네. 러시아 푸틴은 뭐 네. 유명하고 일본도 최근에 총리가 바뀌었는데 결국은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더욱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한 것은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지속 중이고 그리고 트럼프 2.0이 등장하여 제가 활동했던 1.0보다 더 적나라한 미국 유일 외교를 하면서 지금 이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지만 우리 동맹인 우리마저도 네. 혹은 한미 FTA를 가지고 있었던 상당히 고품질의 경제 교육을 했었던 우리마저도 소위 정산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도 하고요. 일본은 이번에 여성 총리 다카이 총리가 들어서긴 했지만 일본 사회가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침체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쪽으로 좀 다가왔으면 좋겠는데 좀 우경화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본이. 예. 러시아는 뭐 우크라이나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언급을 피하겠습니다만은 그래 나를 얼마나 견디나 보자라고 하면서도 김정은 위원장 혹은 북한과 더욱 전략적으로 가까워져서 저희 2017년 당시보다 더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2017년 문재인 정부와 2025년 이재명 정부의 불행한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인수위가 없이 시작했어요. 인수위 매우 중요해요. 근데 왜 2달 동안 지난 정부의 일들을 분석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어갈 건 이어가고 업그레이드해야 할 건 업그레이드할 거고 혹은 그냥 서랍에 넣어놔야 될 것도 정책 검증도 필요하지만 사람 문제요. 인선을 하는 데 있어 뭐 부처의 장관, 차관, 고위급도 그렇지만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이 2달 동안 향후 5년을 준비하는 기간을 헌법에서는 2달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부여한 거고요. 사실 그때 정책 동력이 가장 세요. 오로지 구상을 하고 인선만 하면 되니까. 근데 국회에 당선된 후 그 다음날 오전에 국회에서 선서하고 네, 바로 출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난 정부 네. 장관들하고 회의를 네.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실상 처음부터 동력을 받기는 힘들죠. 우리 언론지상에서는 뭐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혹은 어떠한 새로운 정책적 메시지가 오지만 이걸 구동하는 사람들은 지난 정부 사람들과 동거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외교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상 매우 힘든 시기죠. 그래서 대통령의 어깨가 더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외교는 사실은 좀 덜하지는 않습니까? 그대로 인수인계 받아서 그대로 가는 건데. 근데 이를테면요. 어저께까지 혹은
그 직전 정부가 활동했었던 시기 이를테면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자기가 있었던 주재국에서 대사로서 윤석열 정부의 메시지를 막 피다가 몇 달 있다가 또 이재명 정부의 메시지를 어쩔 수 없이 펴야 되는 사람들은 열정과 진심과 또 활동을 잘 못하겠죠. 불편할 수 있겠죠. 또 주재국 그 상대국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전달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상당히 정체된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은 2달 동안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그 2달은 인수위가 있건 없건 뭔가 그 과도기가 있는 거다. 네, 원래. 맞습니다. 그 2달이 매우 많은 일이 벌어진 2달이었군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많은 손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또 정부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속도감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안보 문제라기보다는 관세 혹은 경제 문제에 워싱턴발 압박에 마주서야 되는 곤란한 입장이 된 그러게요. 것이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랑 이렇게 터프한 협상을 하게 된 게 해방 이후에 몇 번이나 있었을까? 각각의 정권마다 있었을 때지만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중요한 경제적 제도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해서 개정한 FTA라고 하는 것을 지금 뻥 차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이나 EU나 혹은 중국이 가지지 못했던 FTA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한미 간의 제도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동맹하지만 대략 3가지 기둥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안보, 우리 군사적인 측면.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사회적인 측면이에요. 이 양국의 교류, 문화 이런 거 있을 텐데 인적 교류요. 또 다른 하나는 마지막 기둥이 이게 경제인데 그렇죠. 이제 경제 기둥이 좀 흔들린 거죠. 게다가 조지아 사태 우리 기술자들 그렇게 구금당하는 거 보면 우리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준 거죠. 그러게요. 예상치 못했던 저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였어라고 생각하는 뉴스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지금도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모신 건 에이펙 정상들 회의가 곧 이제 열릴 텐데 예전에도 에이펙이 열리면 뉴스가 종종 있긴 했습니다만 이번 에이펙이 더 관심도 가는 것 같고 그런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 유치하고 호스트하는 국가 유치국의 입장에서는 그 의장국이라고 하는데 우장국의 입장에서는 이 행사를 성공리에 그리고 소위 흥행을 하기 위해 2가지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기 나라에서 상징성 있는 공간에서 세계 22개 2개국 정도의 에이펙 회원국을 모아놓고 회의를 한다. 그리고 그 호스트 국가의 정상이 한 명씩 도열시켜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자기네 문화를 전파하는 매우 중요한 외교 행사이다 이거예요. 2번째는 에이펙은 말 그대로 아시아 퍼시픽 이코노믹 커뮤니티 코오퍼레이션이죠. 아시아 아태 지역의 경제 협력을 구현하기 위해 만든 준 국제기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국이 현실 존재하고 그리고 그것이 싱가포르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때 이게 보통 경제협력 위주예요.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라고 하는 이를테면 기후협력, 사이버 안보, AI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선언적이긴 하나 국제 질서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리트머스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올해 에이펙을 주목하는 이유는 위치가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2번째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제 자유, 무역 질서가 지금 미국 때문에 지금 위기에 있고 그 와중에 미국과 중국의 소위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3번째로는 미국조차도 자기 우호국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아시안 지역에 있는 우호국 우리와 일본을 필두로 해서 아세안 회원국조차도 관세로 때리는 상황에서 에이펙 국가들이 모여서 기존에 유지하고자 했던 자유무역 질서 또 미국이 이번에 깨버렸던 이를테면 트럼프 대통령이 UN 총회에서 기후환경 사기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이번에 상당히 기후변화 같은 거 기후변화 대응 같은 거 매우 중요한 글로벌 아젠다인데 결국 에이펙
성명서가 그것을 고스란히 담아서 자유무역이란 것을 키워드로 담아 내놓을 것인가. AI와 같이 우리의 미래 문제 지금 이미 다가왔지만 국가 간의 주요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한 AI와 같은 표준을 만들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우리 국가 간의 연결성을 어떻게 답보할 것이냐. 이거의 연결성이라고 하면 인적 교류, 그다음에 물적 교류. 물적 교류는 무역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즉 트럼프가 구현하고자 하는 미국 중심적 질서와 우리 국제사회가 지키려고 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는 기존의 소위 자유무역 질서, 그다음에 지역 협력이란 것을 얼마만큼 유지할 수 있느냐 해서 시기적으로 이번에 조금 이정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일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미국하고 한미회담이 중요하다고 당연히 중요합니다. 미중 정상회담도 중요하고요. 또 이제 일본의 총리가 새로 들어왔으니 이제 다자 회의 격에 이제 소위 우리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나서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에이펙이라는 그 본연의 이 본질이 얼마만큼 내용적으로 흥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은 에이펙이 없었으면 각자 따로 했어야 되는 그렇죠. 건데 에이펙이라고 하는 정상들의 아젠다는 뭐 그냥 좋은 얘기, 아름다운 이야기로 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트럼프의 정책 방향과는 막 안 맞을 가능성은 높으니 좀 공허하게 느껴지긴 하겠네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막 뭔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한미 관계 조율해야 되고 한일 관계 조율해야 되지만 에이펙 의장국으로서 에이펙 그러니까 에이펙 회의 이후에 정상선언의 메시지를 의장국으로서 조율합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 넣어야 돼, 이거 좀 넣자, 이거 빼자. 근데 각각의 21개국 회원국들이 특히 미국하고는 미국하고의 관계 설정이 있으니까 이를테면요, 저 남태평양에서 오는 호주, 뉴질랜드, 또 이쪽에서 오는 칠레, 그다음에 이 태평양 연안국에서 이 센트럴 아메리카에서 오는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혹은 그 사람들이 미국과의 관계와 저기 베트남, 중국, 그다음에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가 각도가 좀 다를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걸 중재해내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요. 그럼 환경과 같은 이슈도 앞으로도 지금처럼 그 친환경에 대한 전 세계적인 노력을 경주한다. 라는 메시지가 안 모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그 트럼프의 생각이 일단 좀 다르니? 미국의 회원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만장일치여야 되니까. 그러면 그거 이제 자연스럽게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부가 세 가지 애매하네. 아젠다를 내놨더라고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결성 강화라고 해서 코넥트라는 용어를 썼고요. 두 번째는 이노베이트, 그래서 혁신인데 이 혁신은 뭐냐면 디지털 혁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스퍼, 그러니까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번영인데 이제 이 프로스퍼리티 번영에 그동안 우리 자유무역 체계를 가지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워딩이 나올지. 그러니까 소위 이거를 지금 해내는 아슬아슬한 키워드네요. 정말 듣다 보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에이펙이라는 계기에 미국, 중국, 일본 혹은 북한만 지금 오로지 신경 쓰고 있는데 그러나 이 에이펙 그래서 우리 외교가 더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그냥 어영부영한 말만 나와서 데코레이티브, 그러니까 장식적인 용어가 나오면 아무 내용도 없고요. 물론 우리 오시는 분들 의미 있는 행사를 의전을 제공해야 하지만 그러나 왜냐하면 다음번에 의장국은 또 중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갈라잡이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이 메시지를 어떻게 모을 거냐.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멱살잡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리더들이 도출할 수 있는 컨센서스와 공통점은 뭐냐. 그거 찾아서 그거 실마리 찾아서 붙들고 있는 거는 쉽지 않겠네요, 정말. 그리고 이제 주체국, 의장국으로서 또 밀 수 있는 아젠다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AI일 텐데 이제 AI를 하고 있다고 이제 정부 보도 자료를 보면 하는데 이게 AI도 여러 가지 함의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AI라고 하는 플랫폼 혹은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고 하드웨어가 될 수 있는데 여기 고구마 줄기 같은 거잖아요. 이걸 빼려면 그렇죠. 소프트웨어가 나와야 되고 반도체가 나와야 되고 범용부터 메모리
프로세스 나와야 되고 소위 그것을 구동하기 위해서 전기가 필요할 텐데 그럼 배터리가 나와야 되고 국가 간 협력도 필수적이고. 그런데 지금 이게 결국은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그 이유야 나중에 따져보면 될 테지만 이게 약간 자기네들끼리 뭐 리오쇼링 하지만 자기가 지금 수출 통제라는 이름으로 가두리를 치고 있는 형국인데 네. 우리는 매우 중요한 아젠다이고 글로벌 아젠다임에 틀림이 없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도 봐야겠죠. 아 그러네. 진짜 만들어 놓고 나면 그냥 뻔한 소리 좋은 소리 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구속력은 아니네요. 없으나 일종의 이게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UN에서 혹은 G20에서 G7에서 에이펙에선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를 참고하고 이걸 반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자 외교는 이 높이뛰기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차근차근 계단으로 올라가서 G7 때 뭔 얘기했지, G20 때 뭔 얘기했지, 에이펙, 뭐 아세안 플러스 3에서 이렇게 연속성을 담보하는데 지금 패권국인 미국이 툭 잘라버린 거죠. 미국도 그게 싫었구나. 다 네. 맞춰서 가는 게. 그래서 아마 우리는 지금 보도상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회의 싫어서 안 와.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전 그분의 성정 잘 아니까요. 근데 이런 아젠다 조율에 있어서 이게 안 맞아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참을 시킬 거예요. 대참을 시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대신 뭐 그 밑에 사람 하나 참석시키겠죠. 와서 네. 와서 정상회담을 네. 하고 가는데 네. 실제로 에이펙이라고 하는 네. 회의에는 아예 빠진다. 비울 수는 없을 테니까 일단 국무장관이 앉아 있거나 누가는 앉아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모르죠. 뭐 누구 대사급 인사가 앉아 있을지. 그러나 그 말은 네. 여기서 논의되고 합의된 거에 대해서 미국은 좀 생각 좀 해볼래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미국의 동의를 100% 얻을 수 없는 거. 지금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방향과는 떨어져 있는 건데, 근데 이게 결국 이게 무엇을 함의하냐면 대한민국 서울에서 우리는 물론 워싱턴발 뉴스를 많이 소비해요. 그건 매우 중요한 뉴스들이에요. 그러나 구라파나 우리 동남아나 우리 이웃국인 중국과 일본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아젠다는 우리하고 유사성이 높아요. 우리가 얘기도 중요한 거예요. 국내적으로는 인구 소멸, 에이징 소사이어티 같은 거, 기후 환경. 우리 이번 여름에도 매우 더웠습니다만 그에 따른 이 에너지 활용에 대한 문제, 재생에너지 통해서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죠. 우리는 당장 미국 대통령 만나서 일단 에이펙은 아니더라도 만나서 해결해야 될 그 관세 협상 이슈가 있는데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국제정치학자이기도 하고 현장에 있어봤긴 했지만 아마 지금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 미국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멍이 들고 피가 나기 직전이고 억울하고 그리고 화가 나 있죠.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익을 내놓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대통령 발언 지금 상당히 센 거죠. 미국을 향해서. 그 저변에는 3,500억 불에 대한 현찰 입금을 하라는 그들의 주장이 황당한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미국 대통령 한국에 오니 중요한 우리 유일 동맹국이고 그에 대한 의존적 예우는 최고로 갖추되 문 닫고 카메라 물릴 때는 당당히 돼야 될 거고요. 우리 언론의 평가, 우리 국민의 평가가 합의가 꼭 안 이루어져도 된다라고 하는 자세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관세 협상에 대한 합의가. 그러니까 요번 에이펙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꼭 무엇이 도출되어야 한다라는 그 관점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통화 스워프가 되어서 성공적인 회담이었다. 혹은 3,500억 불 중에 1,000억 불 정도만 캐시로 줬다. 그래서 성공적이었다. 저는 이런 식의 담론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그 합의 내용이 정말 우리의 관점에서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지금 불공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디펜드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10대 0으로 이겨도 우린 본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좀 냉정하게 바라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요. 아, 그 말은 협상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시간을 가져도 되니 압박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좀 감내하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어요. 조지아 우리 기술자분들 감금 사태 이후에도 그걸 온 국민이 피부로 느낀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중장기적 과제로 돌려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사이에 우리 경제가 좀 힘들지만 그래서 제가 멍이 들고 피가 날 망정 3,500억 불이라는 액수를 그냥 캐시로 줘야 한다는 것은 혹은 그들의 주장 뭐 이런저런 보도에 의하면 좀 접점을 찾고 있다지만 그게 뭐 반은 주고 반은 할부로 하고 뭐 이런 얘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던데. 예, 그러니까요. 그럼 저는 별로예요. 아, 저는 그건 별로예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바일 것이다. 그게. 예,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좀 감내하면서 국민들께 설득할 수 있는 혹은 미리 좀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작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최정면 교수님이 이거 협상팀 리더였으면 나는 시간을 끌더라도 최대한 안 내주는 쪽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다. 그게 저는 제 부분의 합리성이에요. 그게 낫지. 예. 이걸 어떻게 덜컹 주고 협의를 했다고 하냐. 그런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1,500억 불에 관련해서 그 마스가 그러니까 그 나라의 미국의 그 조선업 관련된 산업을 우리가 경쟁력을 지켜주겠다고 하고 실제로 조선하고 뭐 이런 거 지어주겠다는 건데 매우 중요해요. 뭐 의미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조선업의 이 위치와 분포와 고용력과 파급력을 고려해 보면 저는 모르겠어요. 왜 굳이? 왜냐하면 조선업이 우리 침체였다가 이거 겨우 살려낸 거거든요. 여러 가지 혁신과 노동자들의 희생과 그리고 기업인들의 노력 다 있었고요. 외교적인 노력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부산, 거제, 울산, 옥포 이런 동네 이런 지역에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는데 이게 한미 관계 그 자체 속성을 위해서 조선업을 일부 띄어다가 여기 일부라는 표현은 사람이 가거나 혹은 거기 인력이 가거나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지금 중국은 이미 양적인 면에서 따라왔고 우리 일본과 주요 하이 퀄리티 그 조선업에서 경쟁하고 있는 고부가치 정쟁인데 이게 미국에다 지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익이 되는지 아직 전 잘 모르겠어요. 세 가지 문제에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지방 소멸, 산업 공동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 실업입니다. 이 우리가 대기업이 국가가 미국 한미 관계를 위해서 저쪽에다가 소위 퍼주는 형식으로 된다면 그러면 지방 소멸은 더 가속화될 것이고 산업 공동화도 뭐 마찬가지일 거고 청년 실업도 어려울 청년 거고. 실업은 양극화돼요. 제 연세대학교 교수지만 이미 그거는 왔어요. 근데 청년들 입장에서는 한미 관계 좋아졌어요라고 하는 그 담론이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로 제 말씀은 정말 이 정부가 지향하듯 정말 국익 중심적으로 따박따박 따져서 요 정도는 내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국내 산업의 영향력은 요렇게 지키겠다. 이게 지금 외교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우리 지방 경제, 우리 청년 실업 그리고 산업과 관련된 영역이에요. 이미 관세와 관련된 것은요. 특히 저들이 원하는 것은 소위 알짜배기들이거든요. 우리한테. 그리고 소위 우리가 미래 먹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 세대가 먹고 살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쩌면 빼서 저들에게 오늘날의 한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빼주는 형국이 되면 저는 상당히 좀 신중히 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낼름 빼주고 올래라고 접근이야 라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다들 당하고 내주고 국제사회가 대충은 그런 분위기니까 안 그러면 북중러처럼 그냥 미국이랑 대놓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가 인식이 않을까요? 되죠. EU 같은 경우는요. 미국하고 협상을 했어요. 우리가 일본은 5,500억, 우리는 3,500억, 뭐 우리는 1,500억 플러스 2,000억이긴 합니다만 저들은 7,500억을 약정했어요, 소위. 근데 시장이 판단하기로 했어요. 마켓이. 왜냐하면 EU는 초고가 행위자이기 때문에 EU 회원국에 대해서 강압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시장이 BIS니까 그러니까 유럽 개발은행 같은 데서 예. 시장성을 판단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근데 말고. 그걸 이미 그렇게 해오고 있었던 것을 나이스하게 패키징한 거죠. 우리도 사실 그래도 될 줄 알았죠. 우리도 그럴 줄 알았더니 이게 완전히 캐시로 내놓으라고 하니 그 근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우리 동맹이고 주요국이긴 하나 가장 큰 마켓이긴 하나 이거는 앞으로 지금 요 정도 임기응변으로 해서 요렇게 튼다 하더라도 예. 요 정도 양보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 넓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제 말씀은 요번에 뭐 반도체 조선 뭐 요 정도만 줬어요. 좋았어요라고 하지만 왜냐하면 세상이 워낙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임팩트 지금 0.5도 정도 내줬다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벌려질 그럴 수 거거든요. 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많은 걸 느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한미 관계 좋아졌다. 왜? 우리가 많이 투자하잖아. 뭐 이런 식의 담론을 폈어요. 근데 학교 가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이런 식으로 했더니 4학년 학생이 손 들고 교수님 저희는 어디다 취직합니까? 자꾸 미국으로만 사람이 퍼져 그때 약간 가면 좀 충격 먹었어요. 국익을 뭐 지키고 왔냐. 네. 그런 식으로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4학년 친구들,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죠. 네, 워낙 요새 힘든데요. 그들이 지금 바라보는 인식이 상당히 노심초사더라고요. 대충 여기쯤에서 합의를 보게 되겠군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언저리를 좀 더 미국적으로 푸시를 해야 된다 우리는 그 말씀이군요. 예, 지금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 관점인데요. 첫 번째 제 관점은 뭐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왜 우리 장관들이 혹은 정책실장이 자꾸 미국 가느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자주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최대한 성의를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저희 그쪽에 가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 한 번 더 하고 와라. 압박을 계속하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두 번째는 지금 대통령과 그리고 용산에서 나오는 메시지 그리고 기재부 장관, 산자부 장관 그리고 통상교섭본부장이 각각에 나오는 메시지 현재로서는 일치돼요. 그러니까 우리 국익을 지킨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이 회담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타결 안 돼도 된다라는 생각까지도 가져봐라. 생각까지로 저는 읽히고 싶은데 지금 전반적으로는 요번에 꼭 합의를 봐야 된다는 정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언론 지형이나 그거는 좀 아니었다는 말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번 기회에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은 뭐 어떻게 한 걸로 봐야 됩니까?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 때문에 우리가 되게 이제 협상이 어렵게 됐는데 유럽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많이 좀 불편해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달에는 유럽에 다녀왔고 지난주에는 동경에 다녀왔는데 전문가들 만나고 전직들을 좀 만나고 회의도 하고 했는데 이신전심이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버티자. 그렇지. 우리 근데 일본이 맨 처음에 가가지고 그냥 납작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줄게 그러고. 이게 5,500억 불. 근데 나중에 뭐 일본 측 해석 3에서 5%만 주기로 한 거야. 근데 미국 측 해석은 아니야 해서 결국은 두 번째 합의문을 본 거잖아요. 예. 그러다 선거 기간에는 또 아니다 되다 뭐 이런 혼재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눈에 보이는 액수는 올려주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원래 했던 관습, 이게 시장 관습이죠. 그렇죠. 그것을 따르겠다라는 것을 만드는 것 같아요. 원래 이상적으로는 우리하고 일본하고 EU하고 대놓고는 소통을 못 하겠으나 또 경제와 시장과 이런 것은 상당히 소통 구조가 있으니 물밑으로 할 수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먼저 안 나가면 나도 안 나가라는 식의 서로 좀 얘기 좀 그렇게 하고 가자. 있어야 되는데 이거 좀 흔들렸죠. 결국은 주요 무역 국가 중에 우리만 남은 건데 괜찮아요. 저는 이게 트럼프 행정부를 대하는 특히 2.0을 대하는 저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한 4개월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내준 거 없다고 생각하고. 뭐 내준 건 사실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미국을 대하는데 많은 주요 인사들이 가서 성의를 보이고 있고 그거는 사실 돈 드는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 계속
관여하고 대화하고 때로는 압박하고 죽어도 안 돼라는 메시지를 최소한 우리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으니 그리고 지금까지 뭘 합의 본 건 없잖아요. 원래 우리는 합의가 맞다고 생각했죠. 3,500억 불에 뭐 그러니까 소위 이 대출 형식의 그런 거는데 지금 미국이 내놓은 게 이상해졌으니까 우리는 지금 버티고 있는 모양새가 된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의 일본을 대하거나 EU를 대했을 때의 형태라는 것이 미국발 시그널들이 늘 바뀌었잖아요. 비자 문제부터 H-1B 비자, 고용 비자 같은 걸 10만 불을 받는다라고 하는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역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들이 내놓는 메시지가 우리가 옛날 알던 미국은 더 이상 아니니까요. 매우 강압적이고 아니면 말어 이런 식이고 우리를 마치 프리라이더처럼 취급하기도 하고 또 결국은 그래서 정산을 받아야 되겠다는 용어는 투자를 하는 용어를 쓰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버틴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버티는 게 길게 보면 트럼프 임기 전반전까지는 좀 버텨보자. 선거 한번 하고 나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까. 그 동전의 양면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대미 수출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상품들이 대체로 다른 나라의 상품으로 바꾸기에는 좀 어려운 물건들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그간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 투자를 충분히 해왔고 요번에도 1,500억 불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거 말고 1,500억 불 투자를 하겠다라고 선언할 것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그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우리 국가로부터 받아내겠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시장, 자본주의 국가이고 민주주의 국가인데 정부가 어떻게 시장의 돈을 혹은 정부가 우리 외환보고를 쏟아부을 수가 없대 하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동의하는 것이어서 그런 면들을 보면 버틴다라는 표현보다 지금은 명확하게 한국은 확실히 자기네 방식으로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스탠스가 충분히 우리는 지금 버틴다고 해서 소통 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긴 그렇죠. 네, 우리는 충분히 각계각층하고 소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패키지, 할 수 없는 패키지를 지금 내놓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달라고 하니까요. 일본은 그럼 합의를 한 건 맞을까요? 일본이랑 우리가 매우 처지가 비슷해서 우리가 봐도 주기가 참 어려운데 근데 일본은 저거 뭐 한 걸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도 보도상에서 접하면 여전히 혼재된 메시지가 와서. 근데 보세요. 미국은 지금 일본을 징벌하지 않아요. 네. 관세 낮춰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두고 봐야 돼요. 저거 뭔지, 뭘 받고 저랬는지. 그래서 이면 합의가 있다는 설. 혹은 서로 간에 해석이 다르다는 설. 그래서 두 번째 다시 한번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안에서 두 번을 합의했는데도 여전히 혼재되고 이변 합의가 있다라는 거 보면 그 본질이 서로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좀 저는 이 부분이 좀 확실히 드러나야 된다고 보지만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정부 깊은 곳에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죠. 지금 우리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일본과 미국이 정확히 어떤 조건으로 합의가 됐는지를 알고 있을겠죠?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제가 팩트는 없습니다만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 일본은 받아들인 거를 우리는 못 받아들인 것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건 일본도 안 되고 일본이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잖아요. 지금 버티고 있는 거 보고 두 번째는 주요 통상과 관련된 강력급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워싱턴 DC에 가는 거 보면 합의가 안 되고 있거나 끝에 이제 종지부를 찍으려고 하는 그 양극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궁금하네요. 두 가지를 우리는 잘하고 있다. 잘 버티고 있는 와중에 미국을 계속 관여하고 있는 모습은 나쁘지 않다. 일본은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총리가 바뀐 후에 그동안 우리가 대하던 일본하고 좀 달라질까요? 제가 지난주에 도쿄에 가서 이런저런 회의를 하면서 저도 약간 좀 생각하는 고리들이 좀 생겼어요. 다카이치 총리는 그의 첫 기자회견에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했잖아요. 저는 우리 한일 관계는 현 상태 이하로 악화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일본 측의 발언
그러니까 발언이라고 하면 우리 역사 문제. 두 번째는 뭐 행위, 야스쿠니 신사의 방문이나 아니면 다케시마 도쿄의 날, 그러니까 우리 그들의 아니면 다케시마 행사에 강력급 인사 등을 보내서 일종의 판을 뒤집을 경우에는 일본발 문제가 될 텐데요. 좀 더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 보면 한일 관계는 어쨌든 지지고 볶고 싸울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다면 동경발, 도쿄발 문제일 텐데요. 이재명 정부는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에이펙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은 되게 의미 있는 그림을 내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수상이 바뀌었지만 연속성 있게 협력적으로 간다. 소위 미래지향적으로 간다는데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새롭게 총리가 된 그분이 대만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뭐냐면 대만은 준 동맹이다. 그리고 대만은 우리와 같이 섬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을 대하는데 공동의 운명이 있다. 세 번째는 대만의 TSMC를 비롯한 주요 첨단 산업과 일본의 첨단 산업은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안정이 중요한데 일본은 대만에 대한 방어에 공헌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견제. 그렇죠. 예. 대만하고 일본하고 준 동맹이야? 그럼 결국은 대만을 독립국가처럼 취급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들이, 그러니까 일본의 새로운 내각이 중국을 어떻게 어프로치하느냐에 따라서 중일 관계의 변화가 우리 한일 관계 혹은 한미 관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일 관계가 안 좋으면 일본에서 나오는 정책 담론이라는 것이 한미일 협력, 그리고 일본의 군비 강화, 그런 거겠죠. 혹은 일본의 역할 강화, 이런 것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와중에 만약에 역사 문제가 불거지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군비 강화, 우경화, 가속화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중국은 가만히 있을 리 없잖아요. 우리는 입장 되게 난처해졌네요. 이쪽으로 가면 한미일 협력인데 중국과 일본이 싸우는 그 구도 하에서는 중국이랑 패키지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지금 이재명 역사 정부는 문제는, 민주정부 사기는 어쨌든 한중 관계를 그러니까 최소한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 계기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로를 열어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우리 주변국 또 우리는 당연히 일본과 우호국이긴 하나 일본과 중국이 일본발 상황으로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일본의 대부분의 정서는 상당히 중국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이기 때문에 그 국내 정치적으로 첫 여성 총리로서 이제 중국 카드를 얼마만큼 활용하느냐의 문제겠죠. 그래야 소위 워싱턴에 있는 미국 사람들한테 괜찮게 보일 거 아닙니까? 아, 참 우리는 참 복잡해요. 참 난처한 나라네. 복잡해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자강이라는 메시지, 국력 강화라는 메시지를 내놓으신 것 같아요. 미중 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번에 미중 소위 무역 전쟁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거 본질은 미래 권력 싸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중국의 부상, 미국의 패권이라는 언어를 많이 쓰고 그 암암리에는 결국은 중국이 부상하고 있고 패권이 흔들리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미래 어디 정점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싸움인데 그래서 반도체, 히토류, AI, 배터리 이런 걸 가지고 미래 권력의 상당히 중요한 정점을 가지고 수출 통제라는 이름으로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경주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이 중요한 이정표이나 여기서 모든 것이 풀어지지 않고 좀 양측이 신중한 모드로 관리 체계로 돌아간다. 즉 그래 너 히토류 때린 거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유예할게. 관세 내가 100% 200% 때린 거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유예시킬게. 그 사이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계속하자. 그 사이에 그래 중국 알았어. 미국에게 그 대두, 소이빈 구매해 줄게. 요 정도로 가면 굴곡의 폭이 좀 낙차 폭이 좀 적어지면서 시진핑은 시진핑대로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서로 페이스 세이빙하고 우리나라를 떠날 수 있다면 외교적 관리 체계가 되는 거다. 즉 뚝 부러뜨리거나
그건 아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일처럼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합의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정도로 합의를 본다는 건 중국이든 미국이든 야 저거 상대방이 참 세구나 라는 느낌을 보세요. 가졌다는 의미인데 우리는 부상하는 중국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지만 예. 이젠 부상한 중국이 된 것 같잖아요. 이럴 거면 미국은 왜 중국을 그렇게 흔들어서 뭘 얻은 게 뭐가 있냐 라는 괜히 분위기는 중국하고 잡고 때리는 건 한국 일본만 때리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내하고 억울하고 멍이 들고 우리가 한미동맹이 그야말로 우리에게나 미국에게나 매우 중요한 동맹인데 그래서 저기서 동맹과 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통의 전문가들 전직 인사들은 미국이나 우리나 보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되는 거죠. 아니 중국을 정말 견제하고 싶다면 왜 일본하고 한국을 이렇게 때려요? 그러니까 그걸 읽고 싶은 거예요. 제가 칭얼대려는 게 아니라 그럼 생각보다 중국이 세다는 걸 확인하고 원스텝 물러난 걸로 봐야 되는 건지. 그건 이제 결과를 보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옥신각신 혹은 뭐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걸 보면서 느낀 점이 이제 우리가 예전의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기 때,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 18년도에 자동 뭐 철강 뭐 등등에다 25%인가 예. 관세를 때렸는데 그때 바로 중국이 반응해서 부총리를 보내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은 반응 안 이제는 보이잖아요. 그렇죠. 한치도 안 물러서고 네. 있어서. 그만큼 대략 4년에서 6년 사이에 중국의 부상이 두 번째는 바이든 정부도 마찬가지였는데 중국에다 이런저런 수출 통제를 걸었는데 중국이 좀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예전의 중국이 아니다. 미중 관계도 미국이 이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관계다. 세 번째는 그 길모퉁이에 있어서 억울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외교를 해야 한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미국과 중국 중에 꼭 어딜 꼭 선택한 건 아니지만 가끔씩 그렇게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그때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감을 실어줘야 되는 것으로 이번에 확인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아니요. 저는 미국과 중국에 관련해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어요. 미국은 미국대로 정말 필요해요. 중국은 중국대로 필요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우리가 필요한 영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게 국제사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거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적 담론은 어느 한쪽을 마치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프레임을 우리 스스로 줘버려요. 요번에 국면을 보면 일본 당연히 역사적 문제로 불편하지만 한일 간에 교류해야 되고 경제적 이익을 구현해야 되는 거 반드시 있어요. 중국 우리 옆 나라이고 세상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그 시장도 미국 시장 못지않게 어마어마하고 예. 또 제가 말씀드렸던 미래 주요 산업에서 이미 선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미국 때문에 혹은 우리가 가지는 중국에 대한 반감 때문에 저 중요한 시장을 포기하거나 기회로 활용하지 않습니까? 네. 지난 20, 30년 동안 우리가 중국과 교역을 해서 우리가 성장했는데 미국은 당연히 우리의 동맹이고 북한 때문이라도 혹은 중국과 일본 때문이라도 우리 미국과의 안보협력 매우 중요해요. 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외교, 그러니까 섬세한 외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선택이라는 프레임, 양자 선택에 놓게 되면 우리는 한쪽을 버려야 된다는 이 의미로 우리 스스로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좀 스마트하게 외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이 다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궁금한 건 트럼프라고 하는 그 새로운 변수가 일회성이냐 아니면 21세기 전반을 계속 저렇게 이제 예전에 그 젠틀하던 미국은 없는 걸로 봐야 되느냐에 대한 결정을 빨리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해야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다. 네. 는 생각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미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국제사회의 세 가지 분야의 공공재를 제공했다고 해요. 예. 하나는 당연히 안보 공공재, 뭐 동맹을 통해서나 나토와 같이 지역 특정 지역에 다자 안보 체계를 만들어서 예. 미국의 군사력이 투여돼서 그 나라를 보호해주거나 보호하는. 안보적 안정성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제 제도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해요.
협력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유엔을 만들거나 WTO 체제를 만들거나 아니면 핵이 확산되지 않게 해서 NPT를 만들거나 에이펙 혹은 G7과 같이 주요국 협의체를 만들어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국제사회의 안정성을 좀 발휘했다는 거가 있고요. 세 번째는 당연히 경제적인 거죠. 경제력도 두 가지. 하나는 기축통화를 운영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자유무역을 추진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흔들리면서 이제 미국이 구현하는 메시지는 공짜는 없다. 근데 이게 바이든은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좀 내봐 이제 좀. 그리고 어느 정도 국제 공공재에 맞는 아젠다를 유지했어요. 뭐 기후 변화 대응과 같이.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3년 조금 더 남았는데 이러한 행정부가 지속 가능하겠냐는 미국의 변화를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극우라고 생각되는 마가 세력이라고 하는 게 너무 깊어졌고 넓어졌다는 거예요. 미국의 저변의 뿌리를 오히려. 지금 선거하면 트럼프 지지율이 더 나온다는 뜻입니까? 지금으로선 대안이 안 보여요. 맞아요. 민주당의 대안 세력이 없어요. 그렇긴 해요 또. 넓고 깊어졌다는 의미는 이게 약간 종교적 색채가 보여요. 찰리 커크 현상도 보고 이게 복음주의 에반젤리칸과 결합돼서 강성 메시지가 나오는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미국 스스로의 이성적인 판단, 보편주의를 지향했던 것이 좀 적게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방금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민주당의 대한 인물 혹은 대한 담론을 내는 그 구심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졌어요. 담론 자체가 없네. 네, 그냥 잽 날리듯이 트럼프를 비아냥거리거나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에 대한 반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 이 상태로 지속이 되면 아무리 우리 것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면 아니 미국 사회가 왜 이래 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용과 반작용의 사회였었는데요. 그런 것을 보면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들은 좀 지속되고 또 하나는요. 두 번째인데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마가 세력을 구성하고 있는 리더십이 상당히 젊어요. J.D. 벤스 같은 사람은 41, 42. 피터 헥스에서도 같은 또래고요. 마크 루비오가 조금 나이 많지만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정도 되고요. 제2제3의 트럼프는 대기 중인데. 네. 그들은 정교하게 말을 하기도 하면서도 험한 말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국정을 운영하는 경험을 쌓고 있어요. 우리는 미국이 자기네들도 이익이 되는 게 있으니까 유럽도 지켜주고 한국도 지켜주고 온 세계 전쟁에 다 관여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해보면 1960년대 이후로 그냥 발전했던 과학기술 미국의 경제적인 우월성을 바탕으로 세계를 상대로 그냥 한턱 내던 시대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어느 쪽이 맞나. 아니, 모든 사후적 판단에 따라 그 당시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평가가 있긴 하지만 아니 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50년부터 53년대 한국전쟁, 우리 6.25 전쟁이 있었고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냉전이 끝나고 그리고 걸프 전쟁이 있었고 뭐 유럽에 이런저런 전쟁이 있으면서 결국은 세상은 미국 중심으로 재편이 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항 세력이었던 소위 구소련 체제는 이미 붕괴됐고 그 동시에 결국은 미국의 관점에서는 이런저런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자기네 어깨 위에 올라타서 피기백기 우리가 태워줬다라고 그들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패권국의 운명인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 미국의 관점에서 유럽이 공산화되었다면 이 한반도가 공산화되었다면 그럼 미국의 위치는 오늘날의 위치처럼 패권적 지위를 가질 수 있었는가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패권국의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국제 제도를 창출하고 그리고 자유무역 체제를 만들고 이러한 소위 그 패권 안정을 위해서 세 가지 기둥을 세운 건데 그거는 결국은 그들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이 맞았기 때문이에요.
큰 바퀴와 작은 바퀴가 돌아가야 자전거가 나가듯이요. 근데 이 멘탈 자체가 우리가 손해봤다라고 하면 도대체 무엇을 손해봤는지 모르겠고 한미 FTA만 보더라도 한미가 협의하여 문재인 정부 때 다시 재협정을 맺은 거인데 그것을 정산의 대상으로 놓는 거 보면 그들을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류의 정책적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협상 파트너로서. 결국은 패권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웨어적인 측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인데 소프트웨어는 정당성과 정통성이 있거든요. 미국이 좀 야박하긴 해도 미국 없이는 안 돼. 미국의 가치, 미국의 민주주의, 미국의 자유무역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잖아. 라는 정서가 저면에 있어야 소위 팔로우십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반감만 있는데 또 다른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소위 대체제를 혹은 대체국가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네. 우리는 패권으로 폼잡지 않고 우리의 군사력과 우리의 넓은 시장과 우리의 앞선 경제력과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생각을 바꿔 먹었다면 이 친구들 참 치밀한 장사하고 있네. 어떡하지? 저 청구서 더 올라오겠네 그럼 진짜. 라는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건 결국은 우리 인식도 중요해요. 예전의 미국이라 생각하지 말고 소위 따박따박 계산해야 하고 예. 그리고 그들이 압박이란 형태로 다가올 때 우리도 당당히 왜 그래? 무엇이 문제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주장하는 것은 극단의 네. 진보적 시각과 소위 좌익이라고 하는 극단의 우익이라는 시각은 이제 배제돼야 돼요. 한쪽은 미국 해주면 우리가 미국이 요구한 대로 잘 해주면 다음에 잘해줄 거야라는 미국이 무슨 저들은 약탈적이고 제국주의적인데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세계, 언론 세계, 뭐 우리 정책 세계 있지만 좀 토론도 많이 하고 미국을 이제 다시 좀 재점검해야 되는 시각이 온 것 같아요. 미국인 생각도 바뀌었으니. 네. 저도 사실 트럼프 1.0을 겪어보기도 하고 미국에서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만 저는 이제 자신 없어요. 미국에 대해서 규정하고 정의 내리고 예측하는 거가. 네. 왜냐하면 뉴욕타임즈가 보는 세상과 팍스 뉴스 케이블이 보는 세상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대선은 미국 대선은 트럼프가 정말 거의 다 휩쓸었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미국 대선을 바라보았던 시각들은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바라보는 관습이 너무 경로 우전적이기 때문에 좀 자를 건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도 조금 건강한 시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코리아 퍼스트는 절대 아니고요. 물론 우리 국익 중심이지만 한미 동맹 혹은 한미 관계의 장기적 비전을 좀 만들어가면서 미국을 좀 감내해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의 미국을 지금은.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네. 이른바 기자들 용어로는 취재 열심히 해야 되네요.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대충 짐작하면 대충 돌아갔는데 아니네. 예, 제가 차관 시절에 한번 세워보았어요. 워싱턴 DC에서 하루 종일 한국만 생각하는 전문가나 그다음에 미국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말단은 그 공무원 하나가 있으면 말단에서 그 업무 도와주는 사람은 있겠으나 그런 사람을 그냥 한 사람의 국장급이라고 생각하면 3명쯤 있지 않을까. 그냥 느낌상. 조금 더 수정됐는데 어쨌든 그 미국의 주요 띵탱크 연구소 포함해서 미국 중앙부처 이를테면 국무부, 거기 재무부, 뭐 그다음에 산업부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커머스라고 하는 20명에서 30명 좀 안팎이더라고요. 그 중에는 중국도 하고 일본도 하지만 곁다리로 한국을 하는 거고. 예.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한미 관계의 중요성은 다들 인정하면서도 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 측인 것 같아요. 미국에 대해서 더 이상 한국은 중요 아젠다는 아니니까. 아니요, 중요하지만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 퇴근할 때까지 한미 관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한 1,000만 명쯤 되지. 그렇죠. 그러면 그들을 지적인 것으로 압도할 수밖에 없는
양적인 자산은 있지만 근데 우리끼리 늘 지지고 볶으니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저런 토론도 해야 되고 이를테면 3프로 TV를 통해서라도 그리고 여러 가지 미국인들과 접했을 때 그들의 지적 자산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미국아 한국은 이렇게 활용하면 너희 미국에도 도움이 되는 거야. 내가 계획 짜줄게 하는 그 계획을 미국인들이 받아보고 원더풀할 수 있는 그 플랜이 우리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그렇죠. 말이군요. 그러면 펜트 잡은 사람이 이겨요. 방향 잡는 거고요. 뭐 캐더헨 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지금 부상 문화적으로 매력 국가가 되었지만 그거 절대 한미 관계 못 바꿉니다. 그걸로는. 이 여운이 강해서 여기서 딱 마무리하면 딱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러시죠. 북한 이야기 이거 참 만날 것 같기는 하고 알겠습니다. 북한 이야기는 또 다음 기회에 조금 좀 시간 보고 여쭤보죠. 최 교수님 저 좀 바쁘시고 공부할 것도 많아지고 탐색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지만 좀 해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기 3프로 TV 잘 못 나오겠는데 시간 없어 그럼 저희가 조금 좀 기다릴게요. 예, 연세대 최정건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모신 연사분은요. 그분이세요? 진짜요? 진짜요? 네, 진짜. 어느 대학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압도적인 연사 라인업.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생 모집을 시작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마이클 샌델 교수부터 의학, 저속 노화로 삶의 본질에 다가가는 정희원 교수, 기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철학을 읽어내는 오태민 작가, 역사, 언더스탠딩, 위대한 문명사 시리즈로 한국의 길을 보여준 김태유 교수, 창의, 시공간을 넘는 상상력으로 세상을 그리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 정치, 민주주의에 대한 끝없는 질문을 던지는 김누리 교수 등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17명이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연사로 함께합니다. 그리고 교보문고 전자책 12개월 이용권부터 월스트리트 금융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매일 받아볼 수 있는 GIN 1개월 이용권까지 30만 원 상당의 혜택이 쏟아집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등록하세요.